안녕하십니까. 혈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일부에서는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에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 이유와 그때 꼭 필요한 드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임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임상 증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전치부 플레미스 수술을 했던 증례입니다. 환자분은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12번부터 23번의 임플란트가 탈락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22번 임플란트는 자연 탈락이 되었고요. 12번 임플란트에는 심한 치조골 소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21번 자리에 22번은 이제 디펙트가 커서 21번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식립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12번의 자리에는 GBR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2번부터 23번까지 임플란트 브릿지로 연결하는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 임플란트가 탈락하면서 이렇게 뼈가 상실되었던 곳하고요. 12번 임플란트 제거가 되면서 이제 골 결손이 심하게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21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12번은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이고요. 스티치 아웃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이 이후에 꽤 오랫동안 내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왜 오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저번에 GBR하고 수술했던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아팠었는데 임플란트 심으면 더 아플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못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12번 자리에 임플란트 심을 때 정말 안 아프게 정말 금방 끝나게 해드리겠다고 제가 굳은 약속을 하고 그래서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한 플레미스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제작을 위해서 인상 체득을 하고 CT 자료를 가이드 센터에 이렇게 보내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제작을 위해서 진단을 할 때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보철의 형태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위치를 잡는 건데요. 이렇게 탑다운 방식,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어떤 탄력성 있게 다운탑 방식을 이렇게 혼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최적의 보철물의 형태와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이드 제작을 위한 어떤 진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진단을 할 때 수평적, 수직적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 이에 대한 결정 기준들은 제가 일부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먼저 수평적으로는 이제 협축, 구개축에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지지골이 있고 그다음 근원심적으로도 인저치와 적절한 관계가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직적으로는 충분한 연조직 두께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주변 조직과 조화로운 너무 깊지 않고 또 필요한 만큼 깊게 가능한 얇게 그래서 주변 조직과 조화로운 이런 위치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육 각도는 조화로운 치축을 가질 수 있는 임플란트 각도들을 생각을 하고 협설적 관계들을 형성을 해서 그다음에 스크류홀이 어디로 나올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위치가 결정이 되면 이제 수술 시에 주의사항 같은 이런 코멘트 되어 있는 수술 계획서가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어떤 드릴을 써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티니 드링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최종적 가이드 템플릿을 이렇게 그 버추얼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진단하실 때 꼭 선생님께서 이걸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시면 결국은 이런 진단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 우리가 치과 의사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이드 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꼭 잘 이렇게 수술 계획 보고서가 이렇게 오면은 그걸 잘 확인하셔가지고 꼭 확인을 하시고 컨펌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이 배송이 되면은 잘 맞는지 고항 내에 끼워서 확인을 하고 보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티슈 펀치로 그 연조직을 제거하고 이렇게 일련의 드릴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드릴에 대한 내용들은 김현주 원장님하고 손영희 원장님이 이렇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들 잘 참고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플래트린 드릴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플래트린 드릴을 사용을 하는 거 잠깐만 좀 얘기 드리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그냥 이 부분도 이게 크레스탈 본 쪽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드릴을 이 부위에 그냥 하게 되면 드릴이 이렇게 미끄러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플래트린 드릴로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나서 이니셜 드릴을 사용을 하면 그런 미끌림 없이 잘 드릴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플래트린 드릴을 언제 써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수술 계획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다 그걸 이미 수술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수술을 들어가시면은 저희 뭐 큰 미스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릴을 쓰는 과정을 이렇게 잘 이런 일련의 드릴을 쓰는 과정들을 잘 이렇게 못하겠다. 이거 외워서 써야 되냐 그렇게 꼭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템플릿이 배송이 되면서 이런 드릴 시퀀스에 대한 이런 수식 가이드가 옵니다. 이거 그냥 수습방에 하나 붙여놓고 이거 보시면서 이 단계로 이렇게 드릴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드릴 순서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걸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환자분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마치고 그다음에 임시치아를 이제 다시 끼워드리기 위해서 어우트먼트를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임시치아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끼워드렸습니다. 환자분이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쉽고 빨리 끝날지 몰랐다면서 그때 첫 번째 GBR하면서 저를 좀 원망했던 그런 마음들은 좀 많이 없어지신 것 같고요. 어쨌든 안 아프게 빨리 잘 맞춰줘서 고맙다고 해서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철물 완성이 됐고요. 좀 더 예쁘게 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술전, 그다음에 수루, 그다음에 보철이 완성된 후에 이제 CT의 모습이고요. 아무리 골폭이 좋아도 상악 전치부에 그 플랫리스 수술을 하는 거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악 전치부에 발치 즉시 하는 증례입니다. 환자분은 38세 남자분이시고요. 12번에 크라운 파절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고 보면은 치근단 쪽에 병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11번도 이렇게 파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치료하시기를 원치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12번만 발치 즉시 식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 제작을 하는데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먼저 보철물의 형태를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부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는데 수평적, 수직적, 그다음에 식립 각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데 발치 즉시 식립에 있어서는 완전히 치유된 리치와는 좀 다른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 첫 번째 고민하는 부분이 초기 고정을 얻는 부분입니다. 발치와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에이펙스 하방에 있는 베이살본에서 초기 고정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에서 5mm 정도에서 초기 고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티컬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까입니다. 힐드 리치에서는 보통 우리가 3mm의 연주기 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발치 식립에서는 그 부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널 증지바가 리세션이 없이 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프록시말 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설정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전 일부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의 감각과 눈에 보이는 것과 손의 감각만으로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내는 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이런 모의 수술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예지성 있는 경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이제 제가 결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픽스처의 플랫폼에서 마지널 증지바까지, 그러니까 예상되는 어떤 치은의 두께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치은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게 이 위치에 픽스처가 들어가면
치은의 두께가 어느 정도가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식립할 부위의 가장 안정적인 본 레벨이 어디일 거냐입니다. 대개는 이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팔라탈 본이 되겠죠. 그 팔라탈 본이 안정적으로 잘 있으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정도가 맞을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갈지 거기에 이제 연조직의 두께는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수직적인 본 레벨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설정했던 그 레벨이 주변 치아하고 봤을 때 너무 깊은지 아니면은 너무 얕은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위치를 설정을 했는데 좀 GBR이 필요하다. 뭐 나중에 아마 뭐 연조직이 조금 얇아질 것 같다. 그럼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탄력성 있게 판단을 하면서 크게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그 버티컬 포지션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호라이즌탈 포지션인데요. 수평적인 위치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최종적인 파이널 보철물에 대한 이런 그 이미지하고 맞춰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크라운의 형태를 내가 어떻게 만들 건데 거기에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을 하면 나사홀이 어디로 올 거다. 뭐 아니면 이 위치를 더 버칼 쪽이나 팔라탈에 움직이기 좀 힘들 경우면 뭐 시멘트 타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괜찮으니까 스크류 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칼본의 두께하고 그 사이의 갭 디스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는 그 버칼 쪽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본 노스가 있기 때문에 버칼본의 흡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상을 해서 이 버칼본의 두께와 이런 갭 디스턴스를 판단을 해서 임플란트의 수평적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이제 카펠리가 얘기하는 임플란트하고 버칼 플레이트까지의 거리, IBP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4mm 이상이 되면 개필링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4mm 정도의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잘 안 된다, 이걸 만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버칼본의 바깥쪽까지 익스터널 본 그라프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GBR을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팔라탈 쪽으로 당길 수 있다 그러면은 팔라탈 쪽으로 3mm를 만들기 위해서 더 팔라탈 쪽으로 위치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수평적 위치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버칼 쪽에 충분히 4mm 정도의 공간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필링을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입 각도인데요. 일부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 이상적인 신입 각도는 저 끝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개측으로 오는 방향으로 위치를 해주면 가장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입 방향의 나사홀이 어디로 나올지는 우리가 이미 가이드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임플란트의 시상면이나 관상면을 통해서 이렇게 픽스처와 크라운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사홀이 어디로 나올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발치를 시행을 하고요. 발치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이 손상되지 않고 깨끗하게 이렇게 발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치를 하고 이제 3.5에 11.5의 픽스처를 식립을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드릴로 저는 2.5의 7mm 패스 드릴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일부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드릴링을 할 때 발치와 같은 경우에 드릴링을 할 때 이 경사면에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이니셜 드릴을 바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드릴이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튕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 드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튕겨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패스 드릴을 사용해서 드릴링을 하면은 이렇게 구개측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미끌리지 않고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7mm 패스 드릴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mm의 패스 드릴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더블 컨택을 얻어서 가이드가 미끌림 없이 이렇게 잘 드릴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길이 11.5mm까지 드릴링합니다. 이 스탑까지 전체가 들어가면 13mm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금을 이렇게 13mm 드릴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8.5 라인, 10mm 라인, 그다음에 11.5 라인, 13 라인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립하는 임플란트의 길이에 맞춰서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드릴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릴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3.5에 11.5 원가이드 드릴을 스타퍼까지 드릴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노마운트 미니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식립 모드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드릴을 세 가지밖에 쓰지 않는 거죠. 2.5에 7mm 패스 드릴, 그 다음에 2.5에 13mm의 패스 드릴, 그 다음에 3.5에 원가이드 드릴. 이거 세 개만 쓰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굉장히 이렇게 드릴을 사용하는 것도 적고 굉장히 빨리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엔진으로 이렇게 픽스처를 식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80% 정도만 식립을 하십니다. 그걸로 끝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은 걸려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픽스처의 식립 깊이를 정확하게 조절하기도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80% 정도만 엔진으로는 식립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픽스처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서 픽스 드라이버도 미니하고 레귤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이드 템플릿 홀에 따라서 또 5.1에 맞는 거, 5.8에 맞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선택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미니 같은 경우는 뭐 5.8에 맞는 건 없을 테니까 템플릿 5.1에 맞는 이렇게 직경 미니 우리는 3.5를 식립하기 때문에 미니 픽스 드라이버를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100% 픽스 드라이버의 탑과 가이드의 탑을 일치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을 벽화 쪽에 보이는 홈에 일치를 하시면은 이게 되게 정확하게 잘 식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 술식에 보이는 드릴 시퀀스 보여주는 가이드 술식 가이드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해서 템포럴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버트먼트 체결하고 그다음에 갭 필링을 하고 그다음에 수철을 하고 템포러리 크라운을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수술 후에 보이는 CT 사진이고요.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계획을 했던 그 위치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거의 같게 이렇게 픽스처를 식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아직 보철은 다 마무리 안 됐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3개월 정도 됐을 때 모양입니다. 연적도 굉장히 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워낙 이분은 이제 버칼본이 좀 두꺼워서 이렇게 어렵지 않는 케이스였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상악 전치부에 멀티플로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13번부터 22번까지 이제 치아가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회복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을 뜨고 저는 이제 보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스캔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 발치를 할 때 혹시 치아에 모빌리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프레션 쓰다가 치아가 좀 깨질 것 같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유틸리티 왁스로 이렇게 블록아웃을 하고 뜨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이드 진단을 할 때 먼저 이제 보철물의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들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멀티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도 제가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개개의 임플란트의 위치와 전체적인 입을 조화를 해서 이렇게 가이드에서 위치를 설정을 하면 되고요. 시간 관계에서 위치 설정하는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이드 임플란트 포지션을 다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 되어 있는 메모들이 수술 보고서에 같이 옵니다. 그래서 13번 자리에는 패스 드릴을 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GBR이 필요할 것 같다. 11번 자리에도 뭐 패스 드릴을 썼으면 좋겠다. 가이드 GBR이 필요할 것 같다. 21번 자리에도 이런 그 수술할 때 좀 주의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메모들이 같이 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숙지를 해서 수술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크류 홀이 어디로 나올 건지, 나사 홀이 어디로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시멘트 타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수술 전에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가이드 템플릿에 대한 디자인을 보철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가이드를 연결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합니다. 그래서 13번 자리는 고정이 좀 좋지 않아서 바로 어부트먼트 연결하는 거에서는 이제 피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21번하고 11번 임플란트에만 어부트먼트를 바로 연결을 해서 템포러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그 원가이드 제작을 할 때 템포러리를 같이 주문을 해서 나온 템포러리를 제가 한번 맞춰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진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그 가이드하고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들이 굉장히 정밀도가 높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도가 높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계기가 되는 증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전에 계획했던 것처럼 GBR을 트랜스미커사 GBR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 수술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주 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3개월 좀 넘어서 이제 환자분이 좀 고령이기도 해서 그래서 막 예쁘게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좀 빨리 치료를 끝내달라 이렇게 해서 3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치료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치료가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술 전에 모습, 술 중, 술 후의 CT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그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에 있어서 임플란트 포지션이 나쁘면 이런 버칼 쪽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고룹수도 있고 거기에 GBR을 해도 굉장히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 포지션을 우리가 잘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치료 후에도 굉장히 버칼 쪽에 좋은 이렇게 그 임플란트 지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협축골들이 이렇게 위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11번 자리에도 물론 이제 버칼 쪽 분들이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위한 충분한 버칼본이 11번 자리에도 잘 이렇게 CT 사진을 보면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21번 자리에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 임상 증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그 정확하게 진단된 것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 우리가 진단할 때 수평적, 수직적, 그다음에 식립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실제 수술을 할 때 그런 필요한 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술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치과 의사들이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게 증례 정도,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증례 정도에서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마 모두들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그래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구치부에서 발치직시 식립을 할 때 가이드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